213조 들어갈 차례예요. 예. 우리 이렇게 왔어요. 조문으로는 이렇게 1118조인데, 저랑 하게 되는 이제 조문으로는 766조, 그 근방에서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채권법까지 이제 저랑 조문할 거고, 이제 이렇게 184조까지 민총에 관한 그 조문이었습니다. 185조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권법에서는 특히나 조문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 안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논하는데, 강행 규정 안에서 효력 규정까지 작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물권법에서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채권법에서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는 임의 규정이고 보충 규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보충 규정은 묻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권법에서의 조문의 중요성은 사실 어느 데보다 더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강론에 들어와서 점유권, 소유권, 점유권까지 이제 본 것 같아요. 조문으로는. 그래서 소유권 파트 공부하고 나서 이제 오늘 나갈 조문의 그 범위는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는 완전 물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인 용익적인 측면에서의 지상권이요. 지상권, 지역권. 이 정도까지 조문 나가고, 아마 지역권까지 못 나갈 것 같고, 지상권 나가면서, 관습법상의 그런 법정지상권이요. 지금 조문에는 없지만 판례상으로 굉장히 많이 혼동이 되시니까 일련의 판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진도 나가지 않았지만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보죠. 211조요. 211조부터 이제 소유권 파트가 시작되는데요. 조문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권리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적인 내용하고 211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헌법 37조를 보면요. 본질적인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던가 거기서 많이 논란이 되니까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 범위 내에서 법률상의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주의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포락 관련된 토지 같은 거, 포락됐다라고 해서 다시 성토화된다 하더라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12조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표면에만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은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표면만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토지 소유권자다 하면은 여기 지상에다가 뭐를 쓴다던가 아니면 여기 지하에다 쓴다던가 이럴 때 토지 소유자 갑과의 어떤 정당한 권한에 대한 설정 계약이라던가 법률의 규정이라던가 그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구분지상권이죠. 왜냐면 이 갑의 토지 소유권이 여기도 미치고 여기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과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하까지 미친다. 구분지상권하고 이제 연결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요. 등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적공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적공부상의 경계라던가 그런 걸로 들어간다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청권은 3가지입니다. 근데 조문은 2가지예요. 주의하시죠. 그래서 반환은 213조고요. 이 반환에 대한 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쓰지 않는다. 준용 규정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요. 내가 소유권자다. 네가 점유자다. 2가지는 소유권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점유자가 단서에 정당한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럼 정당한 점유할 권리를 항상 머릿속에 그러니까 213조 단서에 정당한 권한을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물권, 그 다음에 채권, 기타의 권리 이렇게 나누셔갖고 보셔야 되는데 물권으로선 타인의 토지라던가 여기에 정당한 권한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약정에 의한 지상권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역권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약정에 의한 거 말고 법률의 규정으로 법정지상권이라던가 아니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던가 이런 이제 논할 수 있는 거죠. 채권이라고 하면 토지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임대차가 이제 정당한 권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차 관련된 논의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하나의 권능적인 측면에 채권은 아니지만 기타적인 의미에서 동시행항변권 이런 동시행항변권도 하나의 어떻습니까? 정당한 권한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서 이것이 안 된다 할 때 너의 철거라던가 인도 청구는 너가 소유권자지만 그것은 권리남용이다라고 해서 권리남용의 항변이요. 마지막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권리남용의 항변으로서 신측이요. 신측 마지막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단서요. 그리고 또 어때요? 채권으로서 매매 계약의 흐름이요. 네가 등기는 안 된 미등기 매수인이지만 너에게 샀다.
그냥 팔아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나는 213조 단서에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이런 매매 계약의 효력이요. 이런 것도 정당한 권한을 넣어줍니까? 예, 매매 계약의 효력도 213조 단서에 정당한 권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유권자는 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는 그때까지 다 소유권자가 된다라는 거, 불량도 안 된다는 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문은 2가지고 종류는 3가지인데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입니다. 조문상으로는 214조에 예방 인하랑 그 담보 이것도 좀 주의해달라는 말씀드렸었던 거죠. 215조부터는 좀 골라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문을요. 그러나 이제 포스트잇 같은 것들을 좀 붙여놓으셨다가 시험 전에 좀 불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일독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215조부터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그 상린관계 규정들요. 215조는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왜 집합건물관리법에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하나의 건물은 일물은 하나의 소유권이어야 됩니다. 일물 일권주요. 그러나 그 건물에 801호, 802호 이래갖고 구분 소유하는 게 있죠. 그랬을 때 아파트, 물론 215조가 민법에 있지만 집합건물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집합건물법에 그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는 걸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수인이 한 채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하죠. 아파트 일물인데도 쪼개갖고 구분해서 소유하죠. 그러면 그 건물과 부속물 중에서 공용하는 부분은 공유로 추정해줍니다. 그러니까는 공유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 행위로 공유가 되기도 하고 법률의 규정으로 공유가 되기도 하는데 법률의 규정으로 공유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각자 소유분의 가액에 비례해서 보존 비용을 또 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고 구분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건물이 일물인데 그걸 쪼개서 구분 소유가 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요건으로선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으로선 구분 소유하겠다라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구분 소유 의사가요.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요건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고 216조는 알아두셔야 되죠. 여기서는 인지요. 그 토지는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이 토지를 쓸 수 있는 그럼 소유권자만 쓰느냐? 이렇게 인지를 사용하고 이 상린관계요. 상린관계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죠. 소지전임료. 소지전임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소유권자가 인적 토지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죠.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에는 이 규정을 갖다 준용해서 쓰죠. 준용해서 쓰죠. 그럼 임대차는요. 준용은 없는데 비슷한 사안이니까 토지 임대차일 때 유추 적용하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소지전임. 그래서 소유권의 규정을 지전에는 준용하고 토지 임대차에는 유추 적용한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지사용권부터 시작하는 상린관계요. 그 인지사용에 대해서는 그 216조 1항에 사용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1항 그 본문과 단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지는요. 그러니까 너네 마당 들어가고 여기 인접한 토지 들어가는 것은 승낙을 안 하면 정당한 승낙을 요하다라고 한다면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 이렇게 대용 판결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인지는. 그러나 집여 주거를 들어가는데 왜 승낙을 안 해주냐? 승낙에 가름한 판결. 주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아요. 인지가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 대용 판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거와 그다음에 인지를 좀 구분하시고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린관계가 소유권 내용의 확장과 제한으로서 하나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는 판결로도 가름할 수 없다라는 걸 주의를 좀 하세요. 인지와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217조입니다. 217조는 그 1항과 2항, 그 2항에 보면 참아라. 그러니까 적당하면 참아라. 그래서 수인 한도론이 나오죠. 참을만 하다라고 하면 적법한 것이고 참지 못할 정도는 위법한 것으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217조는 개정안이 있어서 또 의미가 있어요. 217조 같은 경우에는 217조 요건은 훨씬 좁잖아요. 그럼 217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당연히 214조에 해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 217조에 해당하는 사안은 214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다솔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면 217조만 적용하자. 이것만 적용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217조에도 적용되고 214조 방해 제거에도 적용된다면 그냥 이런 그 방해 제거 214조 이걸로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21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설에서 판례를 비판하는 게 217조를 너무 사문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손보고자 합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설과 판례 태도들. 그 조문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 저 조문에 둘러싼 거요.
218조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는데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고요.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40문제 중에. 219조하고 220조는 상인관계 중에서는 좀 필요한 조문입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이죠. 이거는 논문과 그런 것도 좀 많아갖고 나왔던 것이었는데 219조가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린관계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어요. 상린관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린관계하고 지역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하나의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갖다가 보다 이렇게 확장한다거나 제한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뿐이지만, 지역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물권이잖아요. 독립된 물권이라는 거.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건 어때요? 지역권을 설정하자라는 설정 행위, 설정 계약, 법률 행위, 이걸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에 대한 것은 법률 행위로 하는 것이니까 186조 등기를 요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린관계라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나온다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에 대한 것이니까 뭐 등기 같은 건 필요 없겠죠. 등기 같은 건 필요 없겠죠. 어차피 물권 변동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구분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상린관계는 소유권을 확장하거나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되는 거니까 항상 최소성이라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성의 원칙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권은 당사자가 설정, 계약, 법률행위로서 만드는 거니까 최소성 원칙이라든가 이런 건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 어때요? 162조 2항에 채권은 10년, 소유권은 걸리지 않고 나머지 기타의 그런 그 재산권은 20년에 걸린다 그러니까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있어요. 상린관계는 소유권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유권의 확장과 제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권과 구분하시는데요. 그런 상린관계는 최소성이에요. 최소성. 그런 단어를 가지고 판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 보면은 가장 요번에 그 뜨는 판례가 그거잖아요. 여기 이 토지하고 이 토지 사이에 주의토지통행권을 내라. 이쪽에다 내라. 이게 확정 판결로 나왔어요. 확정 판결로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선 이 통로가 아니라 차라리 이 통로가 낫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여기다 통로를 다시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기판력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최소성이기 때문에 지금 요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한이 가장 적게 되도록 최소성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 주의하셔야 했고, 최소성이기 때문에 이 단어로 모든 판례를 정리하셔야 돼요. 뭐 편리하다는 이유로 새로 통로 낼 수 없다라는 거, 현재의 이용 상황에 맞게 해야지 장차 미리 대비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이런 얘기들은 최소성 원칙이라는 걸로 다 해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와 있죠. 조문에도 그러나 1항에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손해보상해야 합니까? 예, 손해보상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손해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주의토지 통행권의 어떤 그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토지 통행권은 있고요. 단지 채무불이행 책임만 질 뿐이라는 것이죠. 네, 그거 주의하시라 그랬고, 220조 많이 나왔죠.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토지가 분할되거나 전부 양도가 아니라 일부 양도될 때 그때는 무상입니까? 예, 1항에 보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일부 양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분할, 제목 그대로 직접 분할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입니다. 근데 전부 양도라던가 직접 분할자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219조 원칙으로 돌아가서 유상으로 가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왜냐면 어때요? 그 최소성력. 그래서 이런 그 유상으로 가는 것이 또 그 원래 그 이런 토지 소유자에게 좀 그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돌아간다는 것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221조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와도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그냥 틀려요. 근데 이건 나오지도 않아요. 평생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상린관계 규정이니까, 뭐, 심심하신 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후 까칠한 그 성격 가지신 분 만나게 되면, 이 조문으로, 물론 임의 규정이지만, 그리고 판례가 상린관계 규정들을 다 당사자 약정보다 우선시되지 않는 이런 임의 규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의 규정 자체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가 됐을 때는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237조는 좀 보세요. 경계표 담의 설치권.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이런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통상의 경계표나 담은 공동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절반이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 비용은 비교하실 것은 이런 경계표와 담의 비용과 측량 비용이죠.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한다. 물론 관습이 있다면 관습이 우선하게끔 되는 것이고요. 239조. 같이 만든 이런 경계표들 추정해줍니까? 예, 공유로 추정해줍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240조.
뭐 수지 목군의 그 제거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목의 가지는 그 임의로 제거할 수 없으나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그 옆집 땅 우리 옆집에 있는 뿌리가 나무 뿌리가 우리 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요. 건물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목의 가지는 임의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굳이 안 하고 싶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2조. 경계선 부근의 그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항, 2항이 있는데 1항, 2항 다 잘 보셔야겠습니다. 1항에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입니다. 근데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반 미터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2항에 이런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거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 청구해요? 안 해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도 봤었어요. 점유보호 청구권 204, 205, 206 여기 205조에서도 봤었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244조입니다. 우물을 파거나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물 파거나 어쩌고 나올 때 2m 정도 나오네요. 지하실 공사 반 이상? 외울 수도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잘 몰라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만 좀 판례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조문으로는 앞부분이 중요했고 뒷부분 조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245조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이죠. 조문 자체로도 끝내주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유권 항상 권리가 나오면 발생, 변경, 소멸인데 발생하는 측면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원시 취득에 대한 측면으로서 245조 1항과 2항을 두고 있습니다. 1항은 점유 취득 시효라고 그러고요. 2항은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그러죠. 요건 다릅니다. 주의하시죠. 공통 요건 뽑으셔야겠고 그다음에 또 일단 그러면 1항과 2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취득 시효의 공통된 요건. 그러니까 공통된 요건을 먼저 이렇게 딱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요건, 점유 취득 시효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요건 이렇게 따로 공부합니다. 공통 요건에는 일단 그렇게 그 시간의 효과로서 취득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취득시효 객체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점유, 소외의사 이런 것들 공부해 나가는데 주체요건은 어떤 것이죠? 주체요건에는 인과 법인이죠. 인과 법인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비법인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종중요. 그런 그 종중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근데 종중 같은 경우에는 종중원이 사인의 자격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종중원이 그 어떤 대표의 입장에서 점유하고 있을 때 그게 종중의 점유라고 볼 수 있고 종중의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될까요? 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이거 있죠. 요 판례, 최신 판례. 우리가 이제 항상 취득시효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얘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 근데 이제 을이 이렇게 20년간 소외의사로 배타적인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헌하게 20년간 점유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 완성했다고 해서 얘가 소유권자가 되는 건 아니다. 점유취득시효이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아니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채권자 청구권이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등기를 행사해와야 되는데 갑은 원래 잡종재산이었어요. 잡종재산이었어요. 국가죠, 국가 토지 잡종재산이었어요. 잡종재산은 시효 취득의 객체가 되니까 이거 완성했어요. 근데 이렇게 20년간 완성 후에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등기청구. 공짜는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완성 후에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이것들이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재산이라던가 이런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완성 후에 무슨 변경 상태죠. 용인해야 됩니까? 예, 용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시효취득 못합니까? 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이제 주의를 해갖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패치 분할이라던가 그런 걸 이제 보게 될 텐데 객체 요건요. 어떤 것들이 시효취득의 객체가 되느냐? 공유일의 지작자 이렇게 해서 공유일잡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공유일의 지작자, 공유일잡자, 공유지분요. 공유지분 자체를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까? 예, 공유지분 자체를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A와 B가 있는데 A는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토지 지분 3분의 1요. 그 다음에 B는 전체 토지에 대한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 토지를 갑이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중간에
우리가 이 그 취득시효도 중단인과 정지는 나와요. 기억나시죠? 입소중 정의단. 그래서 중단과 정지는 취득시효에서도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준용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요 A가 여기 중단을 시킵니다. 취득시효를 완성하는 자를 상대로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 효과는 이 관여한 당사자에게만 생기니까 얘는 중단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 갑으로서는 지분이죠. 공유 지분 3분의 2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전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어도 얘는 중단행위를 했으니까 얘의 지분까지는 가질 수 없는 거고요. 얘가 중단행위를 안 했으니까 얘 것만 가집니다. 전체 토지를 다 점유하고 있었어도. 그러니까는 공유관계가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시간의 효과로서 취득하게 됐기 때문에 갑이 3분의 2를 가지게 되고 취득했으니까 취득시효. A는 중단을 시켰으니까 여전히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최신 판례 중에는 이런 A로부터 어떤 양수받은 을이 3분의 1을 양수받은 그 을이 아직 등기는 안 돼 있지만 3분의 2나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 그런 자를 상대로 해갖고 너 나가라 반환이라던가 방해 배제라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은 이 전체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지분의 과반수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는 자에게 이런 소수 지분권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늘 얘기하지만 3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는 A, B, C가 3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는 B가 배타적으로 전체 3분의 1 지분밖에 안 가진 자가 배타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A가 반환이라던가 방해 배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얘는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종문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공유지분 3분의 2, 공유지분 3분의 1 이런 것들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하세요. 공유지분요. 그럼 여기는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는 이 토지가 내 거다. 요 부분만 점유한다. 요 부분만 점유한다. 어떤 객관적인 증표라던가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분의 취득은 전체 토지를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이 일부와 틀리죠. 공일잡자, 공일의제잡자. 일이 뭡니까? 어떤 토지의 일부라도 시효 취득 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일무일권제 반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소유권이 되려면 분필 절차를 걸쳐갖고 분필 등기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일단 객체는 되죠. 토지의 일부. 근데 토지의 일부를 시효 취득하려면 어떻습니까? 요것과 틀려요. 객관적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하나의 토지인데 나는 요만큼을 썼다라는 객관적인 증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들 주의하시고요. 잡종재산 됩니까? 예, 잡종재산 됩니다. 이 판례 때문에 국가재산들이 많이 뺏기게 생겼어요. 그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 된다. 그 시효취득 대상 된다. 그리고 나서는 대법원이 어떤 판결들이 나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1년의 그 국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의 악의 점유, 악이냐 선이냐는 이런 취득시효 요건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의 악의 점유를 했을 때는 이제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깨졌다. 깨졌으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니까 너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갔었습니다. 어쨌든 잡종시효는 됩니다. 자기부동산 됩니까? 예, 자기부동산 됩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는 많이 얘기했었어요. 객관적인 권원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추정조항으로 들어간다. 무단의 악의점을 판례 기억해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서의 그 공통요건은 이렇고요. 그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요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 짧은 대신에 너네들이 처음 점유를 할 때는 선의 무과실에 점유를 했어야 된다. 여기서 선의를 요구해요. 여기서의 등기에 대한 선의가 아닙니다. 점유를 처음 개시할 때 점유할 때 선의 무과실에 점유를 해야 된다. 기간은 짧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중요한 거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 청권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요건 갖추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소유권자입니다. 그리고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소유권자였어요. 내가 요건 갖추면 처음부터 소유권자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라든가 그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떤 등기 청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주의를 하세요. 진정명의 회복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권자라는 거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황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그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선의하기는 없죠? 예, 등기함으로써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187조로 들어가야 될 사안임에도 245조가 특별로서 이렇게 등기함으로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청권입니다. 채권자 청권입니다. 소멸시효 권리죠,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점유하는 자가 인도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지 않죠. 근데 더 나아가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점유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그럼 지금 시효이익 포기가 아닌 한 지금부터 이제 10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매매 플러스 매매와 틀립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이 항 중요합니다. 등기 한자가 근데 여기 위조 등기를 토대로도 10년 됩니까? 예, 됩니다. 위조 등기를 토대로도 되는데요.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이중 보존 등기에서 후등기를 토대로는 안 됩니다. 그거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라고 돼 있어요. 점유에 대한 선의무과실에 대한 것들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조문으로는 245조 1항과 2항밖에 없는데 되게 얘기는 많잖아요. 하나 팁만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팁이요. 어떤 거냐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얘가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를 했다. 20년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다. 그러면 을이 완성 그 15년 정도 지금 진행 중이냐, 완성 전이냐, 완성 전에 무슨 변동이 일어난 거냐, 아니면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완성 후냐, 꼭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병에게 다시 매매를 하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다. 근데 이러면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의를 할 때 완성 전이면요. 한 15년쯤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갑이 병에게 넘긴다. 그것이 무슨 그 시효 이런 그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뭐 청합승이 아니잖아요. 뭐 승인도 아니고 압류가 압류도 아니고 재판 청구도 아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5년 더 기다렸다가 완성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가서 빨리 등기해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완성 전에 무슨 소유권자 변동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완성 전에 뭐 소유권자 변동이 아니라도 토지 상태 변경 상태라든가 모든 거요.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완성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이게 왕이에요. 얘가 왕이에요. 그러나 완성을 20년을 완성했으면 공짜는 빨리 움직여야 되죠. 안 빨리 등기 청구를 행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넘겼다면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적극가담이라는 이중매매 법리가 쓰여지지 않는 한 여기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변경 상태 용인해야 됩니다. 완성 후에 무슨 변경 상태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건 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변경 상태 용인도 전과 후로 나눈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갑이 병에게 이렇게 넘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쪽 둘의 관계를 불법행위로 구성합니다. 판례가 불법행위로 구성하지 무슨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행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 판례 평석을 좀 주의하시죠. 왜 이렇게 봤을까요? 지금 우리 조문상으로는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자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직 소유권자는 아니고 등기 청구권만 채권자 청구권만 있는 걸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민법과 항상 이제 시민법이 이제 논의되는데 우리 시민법에서는 지금 등기까지 갖춰야지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성립요건주의고 그렇죠? 성립요건주의고 어떤 형식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로는요. 구민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대항요건주의라 그러고 당사자 사이엔 등기 없이도 소유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의사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판례를 둘러싸고 이 구민법의 바탕을 두고 이런 판례 나온 거 아니야? 왜 채무불행으로 못 묻지? 얘가 어떤 그 채권자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채무불행이라는 것은 꼭 당사자 약정에 생기는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생길 수도 있는 채권 채무도 말하는데 왜 채무불행을 못 묻고 불법행위로 묻지? 불법행위를 바로 묻는다는 것은 얘가 소유권인데 얘가 등기를 아직 안 했는데 20년의 그 점유취득시효만 되면 얘가 소유권자가 되는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자가 되는데 이 소유권을 침해했다. 소유권 침해니까 불법행위다. 이거 아니냐. 구민법의 바탕을 두고 이런 판례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불법행위로 구성했다는 거.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것은 불법행위라고 하면서도 광해 급부장해 이쪽으로 국가에 수용됐다거나 병에게 넘겼다던가 이렇게 이행불능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해서 우리 갑에게 이쪽에 그 동일한 원인으로 생긴 것을 대상청구권요.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상청구권도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까다로운 요건을 둬요. 공짜기 때문에 어디가 여기 불능되기 전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 청구를 행사하거나 뭔가 했어야 된다. 그랬어야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 대상청구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알게끔 하고 권리 행사를 하고 그때 대상청구까지 들어간다는 걸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할 얘기 많지만 이 정도 적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46조죠. 동산입니다. 사실 그 실익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1항은 실익이 있죠. 우리가 그 선의취득 요건이 뭡니까? 선의취득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선의취득의 요건은 무권리자라는 흠 빼놓고는 퍼펙트하게 유효한 거래행위. 그럼 즉시 선의취득합니다. 근데 즉시가 안 되고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거래행위가 없을 때 이런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10년간이면 소유여사로 평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선의취득은 못하지만 시효취득은 동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나오면 그 시효취득, 동산 나오면 선의취득, 시효취득 검토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2항에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했다면 5년이 경과하며 그러니까 2항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2항에 속하는 사안은 거의 선의취득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거래행위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 것이고 247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취득시효도 그렇고 소멸시효도 그렇고 처음부터 소유권자 처음부터 권리는 없었던 거. 해갖고 소급표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그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그 2항 보시면 그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 비교했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 비교하면서 여기서 입소 중입니다. 정의단이라는 곳에 입소 중입니다. 그래서 입증곤란을 덜어주기 위한 거냐? 그렇다. 그 다음에 소급표가 있느냐? 소급표 있다. 중단이라는 게 있느냐? 중단이라는 게 있다. 정지 있느냐? 정지 있다. 이런 소멸시효 이익폭이 있느냐? 이익폭이 있다. 단축되느냐? 단축된다. 제척기간에서 이런 거 다 안 나온다. 다만 정지에서 안 되는 게 다선다. 견해대립이 있다. 견해대립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여기 그 같이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소멸시효 말고 그 취득시효라고 그랬었죠. 취득시효에서는 요 세 가지인데 요 두 가지만 많이 논해주죠. 취득시효에서도 중단 얘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준용규정 있어요. 정지는요, 준용규정은 없지만 그 쓰자라는 쪽입니다. 쓰자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있네요. 지금 조문이 2항에 중단에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라고 해서 주문이 나왔어요. 정지는 준용 규정은 없는데 정지는 유추 적용해서 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꼭 객관식으로 주의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49조입니다. 그 선의취득에 대한 건데, 뭐, 할 얘기는 많죠. 잠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 점심시간 맞아갖고, 그럼 간단하게 정돈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것부터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선의취득에 대한 것도 항상 이제 주체와 객체와 효가 이렇게 해서 논할 텐데, 선의취득의 요건요. 요건과 항상 그 실체법은 요건과 효과죠. 그러면은 선의취득의 요건은 어떻습니까? 그 양도인요. 넘겨주는 사람. 양도인의 입장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외관은 또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이냐. 객체요. 객체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런 거고 받는 양수인의 입장은 또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건의 하나의 테마인데 양수인은 무권리자여야 됩니다. 권리자로부터 받게 되면 승계취득이죠. 원시취득, 선의취득을 하려면 이런 양도인은 무권리자여야 됩니다. 무권리자여야 되고 외관은요. 이 그 무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자 권리자처럼 보인다는 외관이죠.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양수인은 선의무과실입니다. 선의무과실의 신뢰요. 선의무과실의 그런 신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의취득이라는 제도 자체가 외관법리라는 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갑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을이 도둑놈이 훔쳐가서 경에게 이런 유효한 매매 계약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기에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로서 이 도자기를 여기다 넘겨줬다라고 할 때 도품이다 이게 도품이다라고 할 때 얘가 소유권자로 보이는 점유하고 있다는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 지금 외관은 얘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산. 그러니까 모든 동산이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 점유로 공시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안 되는 거야. 등기 등록이라든가 명인방법이라든가 그런 걸로 공시되는 동산에서 선의취득을 논하지 않습니다.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이어야 돼요. 이 점유를 믿었다는 거죠. 이게 외관이죠. 외관. 그러면 그 외관 법리가 외귀신이죠. 외관 그다음에 외로운 귀신, 귀책사유 그다음에 상대방 신뢰. 그러면 이쪽에 지금 얘가 귀책사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규칙사유가 없느냐 나눠보셔야겠고 원래 진정한 소유자가 얘는 신뢰죠. 신뢰는 우리 법조문에서 선의만으로 신뢰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선의무과실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선의무과실이에요. 선의무과실어야 원시취득, 득시취득합니다. 그러면 선의무과실 중에서 선의는 추정됩니까? 예, 소선평공추 추정됩니다. 무과실은요? 무과실은 추정 안 돼요. 그렇죠? 무과실은 추정 안 되고 197조가 소선평공추지 무추는 아니니까 무과실 추정되지 않으니까 입증을 요합니다. 그것들 좀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규칙사유인데요. 규칙사유가 있다라는 것은 얘한테 뭐 횡령을 당했다던가 사기라던가 공갈이라던가 뭔가 하자 있는 의사라도 자신의 의사에 대한 거니까 이럴 때는 얘가 규칙사유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얘를 보호하는 조항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품이라던가 유실물이라던가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의사에 오히려 반하여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얘도 피해자입니다. 규칙사유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의취득에 대한 효과를 이자가 선의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50조, 251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품 유실물 특칙이라고 해서 반환해서 받아갈 수 있는 2년간. 이것은 법이 인정한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객체 요건에서 제일 여러분들 혼동을 심하게 하는 것이 그 금전입니다. 금전 좀 정리를 잠깐 할게요. 금전은 가치로서의 금전과 그 다음에 그 단순하게 수집 물건으로서의 금전이 있는데 가치로서의 금전은 점유 있는 곳에 소유가 있어요. 점유 있는 것에 소유가 있으니까 도둑놈에게 내 빳빳한 돈 내놔라. 내 빳빳한 돈 내놔라 물권 청구가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점유 있는 것에 소유가 있으니까 왜 내 1억 원을 훔쳐갔느냐.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런 채권에 대한 거지 물권적 청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물권 청구 나오지 않으니까 선의특의 논의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수집으로서의 그런 그 상평동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의특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지만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도품유실물에 대한 거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기서 얘가 완벽하게 선의취득해고요.
달란 말 못해. 도품이라 하더라도 상평도부 달라. 이러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병이, 이거 농담이지만, 상평도부 아직도 쓰이고 있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도품을 주시면 특징이라던가 이런 걸 거기에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죠. 선수 대상이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무걸리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수인은 또 유효한 거래행입니다. 유효한 거래행이요. 거래이기 때문에 벌채한 나무 안 되는 거죠. 거래행이고 거래행이기 때문에 포괄승계라던가 합병 그런 건 상속이라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특정 승계일 때 그 자를 퍼펙트하게 유효한 거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자를 보호하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 헷갈리시고요. 금전 파트 헷갈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푸실 때 가장 많이 틀리시는 건 또 이것입니다. 대리 파트죠. 그래서 이 그 갑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인데 그 A 물건을 훔쳐갖고 자기가 이 도자기를 인사동에 가서 팔면 좀 창피하니까 자기 친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갖고 친구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유권 대리입니다. 대리권 줬어요. 그래서 도둑놈의 친구죠. 얘도 도둑놈이에요. 같은. 그래가지고 얘가 인사동에 그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 도자기를 매매해요. 매매 퍼펙트한 유래거 해서. 그러면 이 병은 무권리자로부터 승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시 취득으로서 이 도자기에 대한 선의 취득이 가능합니까? 예, 선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리 구조로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매매에 무슨 하자가 있어요? 그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매매는 너무나도 퍼펙트합니다. 유효하죠. 유권 대리를 받은 자로부터 퍼펙트하게 유효한 거래를 했고 다만 이 원래 그 동산의 소유자가 무권리자라 권리자가 아니라는 흠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 흠을 메꿔 들어가는 게 선의특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얘가 이 도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권한 없어요. 무권대리예요. 이런 무권대리를 해갖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얘가 선의특합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무권대리라는 것은 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게 아니에요. 유효한 게 아니라 유동적인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추인을 받으면 유효가 될 수 있는 어쨌든 무효인데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유효한 거래가 아니니까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선의특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무권대리 법리로서 뭐 추인과 표현대리라던가 사용자 책임 이런 표현대리라는 외관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지 선의특의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선의특은 앞에 무권리자라는 흠만 빼놓고 너무나도 퍼펙트한 이래서 아깝다 살려주자 이것입니다. 그걸 좀 주의하시죠. 그래서 이 무권대라든가 이렇게 깨졌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이 혼동하시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시고요. 249. 평원 공연하게 동산이죠. 그러나 점유로 공시된 동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의이며 과실 없이 외관이 선임과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네요. 선임과실. 입증 책임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죠. 추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무과실을 추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럼 즉시 소유권 취득합니까? 예, 즉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도품 유실물 반환에 대한 걸 받더라도 소유권자는 선의특자입니다. 예, 그것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외관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데 인도 점유 그런 그 인도의 방법은 네 가지죠. 간이 인도 뭐 현실 인도 그다음 목적은 반환 촉구의 양도 점유 개정입니다. 근데 우리 그 점유 개정의 방식으로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는 진정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게 이익 형량입니다. 그러니까 점유 개정은 안 되겠죠. 그런 식의 점유 개정에 의한 그 선의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 판례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요. 그다음에 250조. 그 규칙 사유가 없다, 본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품 유실물 간의 그런 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 내고요. 도품, 점유 보조자의 횡령 도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법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서를 보시면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이 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의 금전은 무슨 금전입니까? 수집으로서의 금전이죠. 수집으로서의 금전이 취득시효 249조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선의취득 된다 하더라도 도품 유실물 반환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대로 갖는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251조요. 이렇게 선의로 매수한 때는 그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 청구권입니까? 항정권입니까? 예, 항정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건을 주고 나중에 달란 말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무과실 요건을 합니까? 예, 무과실 요건을 합니다. 왜냐면 249조를 전제로 한 조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정도죠? 예, 그것들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문 먼저 쭉 할게요. 판례로 내일 그 토요일 날 잠깐 쭉 다 하도록 하고 조문 지상권까지 쭉 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52조부터 여러분들이 그 조문으로부터 다 중요해요. 민법은.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인데요. 무주물에 대한 선점료, 이런 경우에서 무주물에 대한 선점은 사실행위죠. 선점은 사실행위고 그다음에 또 습득도 그렇고 발견도 그렇고 다 이런 것도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법률행위 능력자 요하지 않습니다. 무능력자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죠. 지금부터 나오는 조문이. 그리고 선점할 때요. 이 252조 소유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조문에서 소유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동산도 중요합니다. 1항의 동산 소유의 의사 꼭 체크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2항의 국유입니다. 선점할 수가 없어요. 선점의 대상은 동산이고요. 선점을 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죠. 유실물의 그런 습득이라던가 매장물 발견은 소유의 의사 필요 없습니다. 일단
주인을 찾다가 공고를 했는데도 주인이 없어지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습득이라는 게. 매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255조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중요 조문은 256조입니다. 너무너무 강조드려도 손실이 없는 그런 손색이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 조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또 약하신 부분이에요. 아, 선입득 효과 안 했네요. 효과도 많이 나왔죠. 강조드렸었는데 소질에 한한다. 소질에 한한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그러니까 딴 건 안 돼요. 소질에 한한다. 소유권과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원시취득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원시취득이니까 종전의 그 제한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 주의를 좀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256조의 조문은 첨부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첨부라고 하면 첨부는 좀 상위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제 부합과 가공이 있죠. 가공. 부합은 물건과 물건이 만나는 게 부합이에요. 가공은요. 물건과 물건이 만나는 게 아니라 물건과 노력이 가해지는 게 가공입니다. 그럼 부합은 어떤 물건에 어떤 물건이 만나느냐라고 해서 부동산의 부합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부합이 있고 동산과 동산이 만났을 때 동산 간의 부합이 있죠. 그렇죠? 어쨌든 물건과 물건이 만나는 건데 그럼 동산 간의 부합에서는 일반적인 동산에서의 부합도 있지만 이게 식별 가능하지 않다.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이름을 그냥 따로 붙여서 혼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첨부에는 일반적인 부합과 그다음에 부합의 동산 간의 부합이긴 한데 섞여져 갖고 식별이 안 될 때 특수한 형태인 혼화와 그다음에 물건과 물건의 부합이 아니라 물건과 노력이 가공된 가공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첨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걸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이런 첨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강행 규정은 뭡니까?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부합됐으니까 쪼개지 말고 한 사람한테 몰아줘라는 거예요. 쪼개지 말라. 그러니까 복구하지 말라. 복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제3자의 권리, 제3자의 권리 보호. 얘네 두 가지는요. 얘네 두 가지는 강행 규정입니다. 복구하지 말라.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니까 복구하지 말라. 제3자 보호조항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누구한테 소유권을 귀속시킬지, 누구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킬지, 아니면 돈을 물어줄지 말지, 당사자의 이해 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소유권 귀속시킬지, 돈을 물지 말지, 이런 거는 뭐 관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임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거. 예, 그렇게. 조문은 지금, 그러면 부합, 혼화, 가공인데요. 부합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부합이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256조입니다.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물건 체크를 꼭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는 판례는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이 부합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부합되는 물건에 부동산도 된다라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여기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나 다솔은 어때요?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에는 동산만 부합하지 부동산에는 부동산 부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다솔의 논거는 뭐였습니까? 다솔의 논거는 260조입니다. 260조 다솔의 논거를 보면 부동산에는 동산만 부합한다. 왜냐하면 260조 1항을 봐라. 전 4조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에 동산이 만나는 거지 부동산에 부동산이 만날 수는 없다. 요거죠. 네, 조문요. 그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 부합 인정한다. 그다음에 부합과 중요합니다. 지금 그 단서에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뭐 오렌지색이든 뭐 체크 꼭 하세요. 권한 부속. 그러면은 우리 본문에 대한 것이 부합이고요. 부합물. 그다음에 단서에 대한 것은 이제 부속물이 되는 거죠. 부합물이 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는 꼭 같이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여기 갑의 건물이 있는데 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을에게 임대차를 놔줬어요. 을이 1층 건물 쓰고 있는데 2층 건물에 대해서 또 동의를 얻어갖고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을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랬을 때 이것들이 여기에 부합됐다라고 하면은 갑의 소유입니다. 그죠?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 이렇게 갑의 소유로 가야 돼요. 그러나 을의 소유이기 위해서는 그러나 단서 부분에 을이 여기에 이렇게 부속시킬 만한 정당한 권한 앤드. 그죠? 권한 플러스, 권한 앤드. 그 다음에, 독립성. 요 1층과 2층의 건물이 구조상, 기능상의 독립성, 그 다음에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 이런 것들에 독립성이 있다면, 이 독립성을 갖다가 조문으로는 부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권원 플러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을의 소유가 됩니까? 예, 단서가 적용돼서 을의 소유가 됩니다. 즉 임차인 소유가 됩니다. 임차인 소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의 권원이라는 건 자세하게 나눠봐야겠지만 뭐 소유권자가 권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상권자 권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전세권자 권원 있는 거 당연하고 토지를 있다던가 건물의 임차인 권원 있는 거 소지자님 그 권원 있는 걸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권원 있는 걸로 보여주죠. 그리고 요 2층에 대해서 그 1층과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 여기에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까지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독립성도 있는 거죠. 권원 앤드 독립성이 있으니까 갑의 소유가 아니다. 부합된 게 아니다. 그럼 을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합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을의 소유가 아니니까 그럼 내가 들어간 비용 달라. 비용 얘기로 나갑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아 그래 네 건데 그 임대인 몇 개 됐는데 비용 내놔라. 비용 상환에 대한 청구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부속물요. 이 권원 앤드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 소유입니다. 임차인 소유니까 내 거다. 내 건데 이걸 뭐 이사 갈 때 떼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매수하고 팔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논의로 간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논의로 가려면 즉 256조 단서요. 단서가 적용돼서 독립성과 그 다음에 권원이 있으면 권도격, 권원과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하나라도 없으면 부합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비용 달라 비용 상환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 꼭 시키셔야 됩니다. 2차 할 때도 마찬가지, 1차 할 때도 마찬가지 다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두 문제 잠깐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는데 형이 강하고 독종이라 생동차도 가능해, 동차도 가능해, 유약하지 않아. 네, 하기 싫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암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사라. 그럼 사야 돼요. 즉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당사자 포기 특약이 있어도 그 무시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임차인 엄청 보호하는 거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이 되려면 독립성이 있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지 독립성이 없는 건 부합물로 가서 비용 얘기로 빠져나간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 빨리 사라. 난 돈 받고 나가겠다. 라는 건 종료시. 임대차가 종료할 때만 사라 그러고 나가야지 중간에 사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종료시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아무거나 부속물이네라고 해서 사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신축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임대인한테 매수를 했다거나 동의나 그 사람한테 매수했다거나 이럴 때 그러면 그것은 부속물이고 내 건데 사라 이런 거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약하지 않아. 자기 물건 그 안 사준다고 못 비켜. 이 유치권은 타물권입니다. 유치권에서 안 돼요. 유치권 안 되는 걸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데 형이 강하고 독종이라 생동차도 가능해 유약하지 않아. 그래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말로 비용 상환은 그 청구권이죠. 말 그대로 청구권이고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비용은 구성 부분이 됐기 때문에 비용 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필요비는요. 종료 전이라도 가능하죠. 동의나 매수 이런 제한 없죠. 그 다음에 비용 줄 때 비용 나오면 꼭 담보물건으로 유치권 생각해야 돼. 비용 줄 때까지 못 비켜. 유치권 행사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만 암기하고 여긴 반대말로 나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괜찮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256조 그 같이 나온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57조 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그 동산과 동산이 만났을 때 우리가 동산 간의 부합 얘기하는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어느 부합의 정도가 이 정도면 부합이다. 이게 나와 있죠.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이 정도면 부합된 거다. 근데 부동산에는 이런 말 없었죠. 그래서 257조를 유추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이런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누굽니까? 주된 동산의 소유자.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근데 주종을 가리지 못한다면 공유입니까? 예, 법률의 규정으로 공유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동산 간의 부합인데 특수한 형태로서 258조. 식별할 수 없을 때 호나라고 말합니다. 그 동산 간의 부합이 식별할 수 있으면 257조고요. 예, 그것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공은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노력이 들어간 것이죠. 원래 재료의 소유자에게 갑니다. 동산의 가공이고요. 동산의 가공. 그러나 현저히 다액일 때만 그걸 입증을 하게 된다면 입증 책임은 단서죠. 가공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0조. 261조 주의하시죠. 부당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동산, 어떤 동산과 동산이 맞물려갖고 이 동산의 소유자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 그럼 여기 그 갑의 소유로 다 됐는데 을의 동산이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왜 너는 이득을 받느냐? 나는 손실을 보고. 우리는 법률상 원인이 없네. 인과관계가 있네. 라고 해서 부당이득. 내 동산 너한테 부착됐으니까 그것과 달라. 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됩니까? 예, 됩니다. 되는데 당연한데 왜 이런 조항을 뒀다 그랬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요 갑이 요 을의 동산을 취득하게 된 건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한 것이라서 일반적인 부당이득 조항으로 가면 법률상 원인 없다라는 요건을 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261조를 따로 두고 있다는 걸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262조 오늘 이제 조문만 좀 할게요. 조문만 쭉 판례보다 이제 조문을 좀 연습을 잘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단독 소유가 아니라 기억하십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죠. 그러나 비법인이요. 등기가 안 된 비법인 사단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총유죠. 총유. 그 다음에 비법인과 조합 구별했었죠. 규의대로. 조합은 합유죠. 합유의 재산 형태죠. 일반적인 다수의 여러 명의 수인 이런 단순한 결합 형태면 공유라고 얘기하죠. 공유. 이런 것도 구분합니다. 총유는요. 집합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쪼개지는 개념 안 나와요. 집합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각자니 그 다음에 또 뭐 분할을 청구한다느니 아니면 지분이니 뭐 이런 쪼개지는 개념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총유는요. 그리고 합유와 공유에서는 지분이란 말은 나와요. 나오지만 공유는 지분 처분이 너무나 자유롭지만 합유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분할이라는 거예요. 공유에 있어서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권으로서 얼마든지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합유에서는 공동 목적이 있으니까 원치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분할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조죠. 공유입니다. 지분요. 그 다음에 집 이양 주의하세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걸로 추정됩니까? 예, 이거 대내적인 겁니까? 대외적인 겁니까? 대내적으로만 균등한 걸로 추정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균등한 걸로 추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263, 264, 265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조문이라 했어요. 263 제목은 공유 지분요. 공유 지분 처분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공유물 사용 수익 어떻게 할래? 이런 거예요. 공유 지분 처분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지분 처분은. 그리고 공유물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한대요? 전부를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유물 쓸 때는. 근데 265조를 보면 공유물의 관리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3조와 중복되는 면이 있죠. 왜냐면 263조도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고 265조도 공유물의 관리 보존이니까 사용 수익이나 관리나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중복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265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도 좋다. 지분의 과반수로.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요 주의하시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까 잠깐 했던 조문이죠.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갑이고 을이고 병인데 갑이 5분의 3을 가지고 있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그 다음에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이 노는 땅 나대지로 두면 뭐하냐. 임대차 놓자. A한테 임대차 놓자.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임대차 계약 놓고 월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아내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나대지를 그냥 임대차 이 사람한테 빌려주자. A한테. 그랬을 때 이런 5분의 1 소수 지분권자가 A에게 너 남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반환해라. 뭐 방해 배제라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A는 적법한 지분의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이렇게 적법한 권한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환이라던가 방해 제거, 물권 청구 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 왜 임대차 비용을 갖다가 차임을 갖다 가백에 다 주냐? 라고 해서 여기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얘는 정당한 권한이 씨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임차인한테 하면 안 되고요. 소수의 지분권자는 5분의 3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그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왜냐면 265조가 사용수 이게 처분행위는 아니잖아요. 임대차가 관리행위잖아요. 관리 과반수 지분권자 맘대로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맘대로 해라. 그러면 얘가 맘대로 해버리는 결과 을과 병은요. 263조에 의하면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혀 사용수익을 못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63조와 지금 265조가 조문상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개별 규정이 우선합니다. 더 자세하고 개별 규정이 우선하니까 이게 우선하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돈만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수익 못해요. 얘네들. 사용수익 못하고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이득만 생길 수 있다는 돈만 생길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5조가 특징적으로 적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64조입니다. 아까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었지만 260 공유물요.
공유물의 처분은 그 전후의 동의가 필요하죠. 전후의 동의요? 예, 그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전후의 동의요. 그래서 전후의 동의가 아니라 이 공유물 전체를 갖다가 이 병이라는 애가 이렇게 그 어떻습니까? 뭐 A에게 매매를 하고 이 그 토지 전체를 막 등기를 해줬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을이라던가 갑이라던가 이런 자들이 얘 전체 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이 5분의 1만큼은 유권리자 처분행위가 되는 거고 이 나머지 5분의 4가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소로서 반환 청구라던가 그렇게 행사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에 동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보존행위 각자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분권에 기해서 물권 청구권요. 그래서 제3자요. 제3자가 등기라던가 여기 이렇게 그 침탈을 하고 있다. 사실은 ABC 소유인데 그럴 때 3분의 1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이라던가 그런 거 물권 청구 해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존행위니까. 보존행위로서 각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침탈 상황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66조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관리비용 냅니다. 1년 이상 이 의무이행을 지체하면 너 팔고 나가라 할 수 있으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67조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분의 탄력성,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 양적 분할설 이런 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국가기속이 아닙니다. 국가기속으로 가야 되죠 원래는. 근데 다른 공유자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는 거니까 이것이 지분의 탄력성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자유롭습니다. 할 수 있다 돼 있죠? 268조 할 수 있다. 그런데 분할하지 말자란 특약 가능합니까? 예, 특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듣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속도 공유로 보는데요. 거기서도 유언으로 이렇게 불분할에 대한 게 5년입니다. 거기서도 아버지가 이런 것들 불분할 이런 것도 5년이라는 거 체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하면요. 오늘부터 분할된 거예요. 오늘부터 단독 소유인 거예요.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공유라고 보면서도 우리가 그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죠. 그 다음에 269조 분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2004년 판례가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분할의 방법에서 협의로 먼저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청구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에서는 형성해소입니다. 형성해소 187조라는 거 주의하셔야겠고요. 협의가 일단 됐는데 이행이 안 된 측면을 공유물 분할해소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 들어온다는 거 주의하시죠. 됐는데 이행 안 할 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현물 분할이 있고 가격 배상이 있고 대금 분할이 있죠.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판례가 현금 분할 현물 분할의 일환으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2004년 판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겠고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 이쪽 조문에서 주목받고 있던 판례가 이 갑과 을의 소유인데 그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딱 반 자르자. 정확하게 반 자르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토지 가치가 굉장히 높아. 여기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어서 가치가 훨씬 높고 똑같이 나눴다 하더라도 얘는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거다. 그럼 돈을 좀 물어준다. 돈을 좀 물어주는 식으로 과부족을 좀 조정하는 방식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서 가능하다 했어요. 현물 분할의 하나로서 가능하다 그랬다는 거 그것도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고 이제 그 중공동 소유까지만 좀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0조. 담보책임 있죠? 교환이나 매매 유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보책임 집니다. 그런 거 주의하셔야 했고요. 하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담보책임의 무기가 뭐죠? 담보책임의 무기? 대손해죠. 대금 감액해달라.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달라. 해제 이런 건데요. 공유물의 분할이 협의가 아니라 재판상 분할로 됐어요. 재판으로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그럴 때 해제 될까요? 안 될까요? 잘못 분할했다. 내 땅만 이상하다. 담보 책임을 묻는데 담보 책임을 무기로서 해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판결로서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해제를 한다는 건 판결을 뒤엎는 결과가 되니까 해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주의하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합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합유부터 내일 합시다. 합유도 얘기할 게 많으니까 내일 말고 토요일 날 할게요. 토요일 날 할게요. 그래서 오늘 판례 나눠드린 거요. 그거 꼭 갖고 오시고요. 교과서도 판례 좀 할 거니까 갖고 오시고요. 그래서 진도는 안 밀릴 것 같아요. 안 밀리나 한두 번 정도 보강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일 밑줄 보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